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치 고수들의 깊은 대화가 오고 가는 시간, 정치 힐링쇼 국정농담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두 분이 정치의 고수분들이십니다. 이석현 의원님은 6선 의원이시고요.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님은 4선 의원이십니다. 대통령 후보까지 나오셨던 분이시죠. 두 분께서 옆에 이렇게 계시니까 정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정치 고수라는 게 청취자분들은 피부로 안 느끼실 것 같은데 이 분위기가 고수분들의 분위기예요, 지금. 제가 3부 마치면서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문자 읽어드리면서 4부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정동영 의원님께 여쭤보는 질문 같습니다. 4253분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국민의당이 지역당으로만 남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한계를 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그 호남을 이제 지역으로 네. 말하자면 자유한국당을 영남 지역당이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네. 국민의당을 호남 지역당이다. 또 왜 호남 지역당을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네. 거기에는 폄하하려는 의도가 무언중에 숨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호남을 지역주의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네. 지역주의라는 것은 영남 지역주의라는 말은 성립이 된다. 네. 그러니까 쉽게 비유해서 흑백 갈등이 있는 미국에서 백인 우월주의 이를 백인 인종주의라고는 부르지만 이것에 저항하고 불의를 차별을 시정하라고 하는 요구를 흑인 인종주의라고 부르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득권과 특권을 가지고 힘과 돈과 영향력을 가지고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것은 지역주의입니다. 영남 지역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저항하고 차별과 불의를 시정하라고 하는 요구를 호남 민주주의라고는 부를 수 있지만 이것을 호남 지역주의다, 호남 지역당이다라고까지 연장시키는 것은 명백한 폄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 정치가 호남이 상징하는 그런 정신을 구현하는 데다 목표를 둬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보수 야합 신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고 또 저항하는 것이죠. 예. 안철수 대표가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호남을 향해서 뭐가 두렵습니까? 이 통합을 통해서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께서 가지셨던 그런 정치 철학을 더 구현할 기회가 많아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인으로서. 햇볕 정책이 김대중 철학이죠. 햇볕 정책을 실패한 정책이다. 위험한 정책이다라고 규정하는 세력이 바른정당입니다. 유승민 대표인데요. 그것이 어떻게 김대중 정신을 구현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형용 모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석현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에서 보실 때 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 정동영 의원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야합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야합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진짜 정치적인 통합의 어떤 목표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당무당 얘기지만은요, 야합이란 말 외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아무 명분이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안 대표 그런 태도가 아까 정치적인 말하자면 경험이 많지 않은 분의 잘못인 걸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은데 그 이전에 하나의 삶의 태도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인데 같은 당의 의원들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혼자 밀고 나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감 능력 그리고 상대에 대한 배려심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짚어야 될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안 대표 쪽에서 들으면 너무 편파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기다 하나 보태면 우리가 재개발을 하잖아요. 동네 노후화된 동네. 재개발할 때 집주인들 또 토지 소유주들 몇 %가 동의를 해야 재개발 조합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게 법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법에. 진짜 한 25%인가요? 아닙니다. 3분의 2가 동의해야. 3분의 2가 동의해야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이 재개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동의하지 않는 정체성 변경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의원들이 있다면 최소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네네. 이거를 할 수 있는 거지 3분의 2가 반대하는데 네. 예? 의원에게 있어서 그 정체성은 생명과 같은 것인데 네. 그것을 강제로 바꿔버린다? 예. 이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고 우리 정당사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고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이게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뭐 바른정당 쪽에서 이렇게 손짓을 했습니까? 아니면 안 대표가 나름대로 혼자의 고민의 결과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국민의당 안에서 누군가 안 대표를 이렇게 자극을 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 이제 본인이 사실 당 대표 출마한 것이 무리한 일이었잖아요. 예. 그때 또 그랬죠. 그 유일한 명분이 내가 나오지 않으면 네. 당의 지지율이 안 올라간다. 예. 그러면 당이 없어진다. 예. 지방선거에 쳐서. 예. 그런데 나왔잖아요. 나와서 당 대표가 됐지만 지지율 수렁에 빠져 있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것의 탈출용으로 궁여지책일 수도 있고 또 하나의 해석은 대선 이후에 그러니까 진영을 바꾸자는 시도의 하나로 보는 거죠. 이쪽 네. 판에서 저쪽 판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예. 이쪽 판이라는 건 개혁 진영이고 저쪽 판은 이제 보수 진영인데 예. 개혁 진영 쪽에서는 장래가 없다고 보고 저쪽 진영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바른정당과 통합을 징검다리로 삼는 거다. 네. 이게 이제 대개 당내에서 꿰뚫어 보는 예. 이게 본질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이석현 의원님. 예. 뭐 육선까지 하셨으니까 그 수많은 세월 속에 당이 모였다가 흩어지고 모였다 흩어지고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꼬마 민주당도 있었고 여루당도 한 번은 깨졌었고 그죠? 안철수 대표가 기득권 양당제를 깨는 게 본인의 역할이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이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역량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기득권 뭐 양당제를 깨는 그런 게 아니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도 지금도 5당이고 다시 해도 또 6당이 됩니까? 오히려 당이 늘어나요. 그래서 그건 현실하고 안 맞는 얘기고 너무 이제 그 개인적인 설계 내가 대통령에 출마해야 되겠다 하는 그 목표에 따라서 그게 나침판이 되니까 행동의 선택이 꼭 그 방향으로만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다 지금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면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게 양당제가 안 좋다. 양당제가 안 좋은가도 좀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양당제하고는 아주 멉니다. 심지어 지난번에 그 헌법재판소장 그 국회에서 부결시켰잖아요. 김희수 재판소장 부결시켰을 때 또 그런 얘기 했어요. 그 안철수 대표가 우리 국민의당이 이제는 캐스팅 보트 주었다는 뜻으로 국회에 대해서 결정권을 우리가 주었다고 상당히 자신만만해 했었잖아요. 그래서 또 비판도 받았는데 그건 양당제하고는 너무 먼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중간에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존재감을 드러냈다고 만족했던 건데 그런 태도하고는 또 전혀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하신 거죠. 정동영 의원님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정치를 이렇게 많이 구경을 하면서 초선이면서 당대표가 되어서 국회 본회의실 제일 뒷좌석 당대표가 앉는 자리에 앉았던 분이 계십니까? 초선이 당대표가 되면서. 그러니까 제가 정치력을 여쭤보는 겁니다. 민정당 전두환 시대 때는 뭐 있었을 것 같아요.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이석현 의원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많은 정치적인 어떤 질곡 속에서 그 안에서 내공이 단단해지기보다도 원외에서 들어온 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트럼프처럼 버니 샌더스처럼 밖에서 정치 사업을 하다가 정치로 이렇게 들어온 분인데 이분에게 정치력이나 정치적 해석을 기대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보셨습니까? 옆에서 한번 쭉 보시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제 소통이라는 건데요. 본인은 사람을 만나면 그걸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소통은 기본적으로 역지사지거든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제 헤아리는 거고 거기서부터 이제 공감이 생기는 거고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당내에 이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입니까? 그러니까요. 이 문제를 아무리 합당이 옳다고 하더라도 이런 방식의 접근은 옳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서 하여튼 정동영 의원께서도 많이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두 분께서 관심이 많으실 남북 관계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언론에서 벌써부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론이 제대로 먹히는가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 우리 정동영 의원 그러면 뭐 개성공단이 바로 튀어나오고 통일부 장관까지 얘기를 하셨고요. 네. 또 이석현 부의장께서는 지금 당장 집권 여당으로서 통일 정책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1월 1일 날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들어보셨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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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판문점 연락 채널이 복원이 되었고 그리고 9일에 남북 고위급 회담도 열릴 예정인데요. 의미를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정동영 의원부터 여쭤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시죠. 예. 예. 지난 10년 동안 사실상 남북 관계는 없었습니다. 예. 금강산 닫았죠. 개성공단 폐쇄했죠. 뭐 남북 간의 소통 채널이라는 게 모든 선이 다 끊어지고 손 마이크로 확성기밖에는 없는 이런 원시적인 수준으로 후퇴해 버렸어요. 70년대 수준으로 물러섰는데요. 이제 2018년 정초 어떻게 보면은 대전환의 첫 단추다. 그러니까 남북 대결과 갈등 또 남쪽으로 보면 대북 강압 정책으로부터 이건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첫 수순이 마침 평창 동계 올림픽이 우리에게 축복처럼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이제 평창 올림픽 이후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평창 올림픽 트럼프 대통령도 이 한국의 입장을 100%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미 군사 연습에 연기에도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 평창을 넘어서서 그 이후에 이제 가장 큰 지금 거대한 산이 있잖아요.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 한반도의 평화 문제 여기에 관한 일정 계획과 전략 지도를 지금 다듬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석현 부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제 저는 제일 큰 감동이 지난 지금 개성공단 또 금강산 관광 그게 불과 10년 전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데 아까 말씀 나왔듯이 남북 간의 모든 대화가 딱 끊겨 있었어요. 대화가 있다면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수해가 났다. 그럼 임진광 수문을 열라면 북한이 핸드마이크다 떼고 물내려 갑니다 하면 그럼 이쪽에서 알아듣는 그런 식의 대화밖에 있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그 판문점에 전화통이 때르릉 올린 거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감격하고 있습니까? 그 정도로 그동안에 꽉 막혀 있었어요. 지난 정권 때. 그래서 이제는 남북 간에 있던 어떻든 대화의 채널이 열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고 또 미국과 북한 간에 전개되는 일들을 우리가 비교적 옆에서 지켜보다시피 됐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또 그야말로 운전자와 같이 주도권을 가지면서 미국과 함께 북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점이 참 크고요. 저는 사실은 걱정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정동영 의원님이랑 우리 의원님들 넷이 10월 초에 추석 연휴 때 미국 갔었지 않습니까? 갔을 때 우리가 한 얘기가 뭐냐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한 20여 팀 만나면서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도 반대가 없이 다 그렇습니다. 절대 그래야 됩니다. 다 그렇게 공감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미국에 이제 매파들이 또 있어서 당초 뭐 또 안 좋은 소리도 나오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좀 편안하지 않았잖아요. 그랬는데 이번에 우리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간의 어떤 대화를 열 수 있게 됐다는 거. 물꼬가 터 있다는 건 굉장히 중대한 의미가 있죠. 적어도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미국을 설득해 가면서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것이 입증이 된 게 또 어젯밤 10시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30분간 전화 통화해서 우리가 원하던 대로 평창 올림픽 기간에 한미연합을 연 안 하고 뒤로 미룬다. 그런 얘기 다 그리고 남북 대화 지지한다. 그런 얘기들이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너무 비관적으로 언론들이 많이 봤었는데 북한 문제 대북 관계도 된다.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국민 앞에 보여줬다는 점에서 정말 큰 이번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영님 저번에 저하고 인터뷰하실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북미 수교를 직접 권장하는 게 어떻겠나. 그러니까 정동영님께서 장관 있을 때 아마 그렇게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답이죠. 신년사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그렇다 그러면 과연 그 우리 민족끼리라는 단어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쏙내가 뭘까? 건네는 우리 민족끼리인데 그 쏙내는 무엇이고 그 쏙내의 북미 수교를 우리가 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을까라는 건 단계에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정은 네. 위원장으로서도 지금 북미 간의 직접 대화를 하고 싶지요. 예. 그러나 북미 대화는 이제 전제 조건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기댈 곳은 사실 남쪽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 박근혜 정부라면은 불가능하지요. 예.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이제 남북 채널을 열므로써 예. 김정은 시대의 국가 목표는 분명하잖아요. 핵무력 완성 그리고 경제 발전 이 두 가지인데요. 예. 이제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제 두 번째 목표. 그런데 남쪽과 협력 없이 경제 발전은 불가능한 것이지요. 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남북 관계가 이제 처음으로 숨구멍이 열렸는데 네. 숨구멍이 열리게 되면 미국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네. 이제 남북 관계가 없을 때는 미국이 우리를 존중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일방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예. 남북이 뚫리게 되면 미국은 우리의 눈치를 봅니다. 그렇죠. 우리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됩니다.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남북 미가 삼각이 얽혀 있습니다. 예. 이 삼각 방정식을 풀어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테이블 만드는 겁니다. 테이블에 앉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몇 년째 테이블이 안 열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대화 테이블이 열려야 돼요. 네. 그래서 대화 테이블은 뭐냐. 우선 지금 미국은 중국 보러 역할을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남과 북은 지금 대화 이제 마주 앉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남북 미중 네 나라가 앉아야 합니다. 이 앉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 역할이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래서 평창 올림픽을 돌파구로 해서 네. 남북 대화를 디딤돌로 삼아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미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또 한중 협력을 통해서 남북 미중 사자 테이블이 열리게 하는 것. 이러면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속내 우리끼리라고 하는 속내를 지금 정동영께서 잘 풀어주셨는데요. 이석현 부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정동영 의원님 말씀에 크게 공감을 하고요. 물론 지금 당장은 이제 북한이 이렇게 대화 채널 대화 길로 나오려고 하는 것은 좀 많이 궁지에 몰려 있잖아요. 미국을 비롯한 유엔 제재가 조치가 있고 그래서 뭔가 활로를 열어보려고 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이제 북한의 입장을 그렇게 이해하면서 또 이걸 기회로 삼아서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북한 지금까지 미국이 태도가 어떠냐면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뭐 대화한다. 그런 입장은 잘못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통해서 핵을 폐기시키도록 할 수 있는 것이지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호 간에 서로 어떤 단계를 밟으면서 일단 대화라는 것은 중요한 건데 그거를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면 대화하겠다 이렇게 했던 태도인데 이제는 그게 바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북한이 대화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국도 귀를 쫑긋하고 예민하게 귀를 열고 또 의견을 우리에게 제시하게 돼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한반도를 둘러싼 이 열강과 함께 남북이 대화를 갖도록 하는 그런 중심이 우리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걸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규제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민족끼리 6글자인데요. 이게 이제 6.15 공동선언이 이겁니다.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그 전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이게 중요합니다.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6글자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통일 문제를 핵 문제를 또는 한반도 평화 문제를 이렇게 하면 자 남과 북은 나라의 평화 문제를 또는 북핵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이렇게 바꾸면 우리가 오히려 북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북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 북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서 우리의 역할을 키우는 그런 아주 지렛대 그런 근거로 쓸 수가 있는 거죠. 한국과 미국 관계에서나 한국과 중국 관계에서 남북 간에 직접 대화한다는 게 그만큼 레버리지 효과가 크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하고 방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나눈 그 말씀 우리 민족끼리 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질문을 또 하세요. 공산당 북한의 공산당 당헌을 보면
남한을 아직까지도 적화 통일하겠다고 하는 그 규정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는 가운데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우리도요. 북한을 괴뢰로 보는 국가보안법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죠. 그래. 네. 알겠습니다.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두 분께 말씀을 드려요. 이석현 의원님. 예. 지금 이제 9일날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면 예. 평창 올림픽을 기회로 해서 예. 다른 내용들 뭐 예를 흔히 하는 이야기로 남북 이산가족이라든지 예. 또 국군 포로의 귀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화를 예상을 하십니까? 우리가 우선 이산가족 만나는 거 등등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가능한 일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너무 성급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되겠죠. 차근차근. 예. 지금 만나서 어떤 분들은 지금 한국당은 당장에 무슨 핵 폐기 또 뭐 실험, 미사일 실험 금지 뭐 이런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 걸 아까 뉴스에서 봤는데 지금 평창올림픽 하자고 뭐처럼 만나는 자리에서 그런까지 끄집어낼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우리가 서로 남북 간에 만나자 그리고 교류하자. 인도적 지원과 남북 민간 교류 이런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하나 그 좀 덧붙여서 우리 국내 언론이 좀 더 이런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좀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주면 좋겠어요. 이번에 그 평창올림픽 참여하겠다 하니까 되게 미국의 그 무슨 부정적인 기사들을 막 갖다가 많이 갖다 소개를 해놔서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안 좋아하나 보다 평창올림픽 참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인식을 하게 돼 있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언론 따져보면은 제가 일부러 뒤져봤는데 3일자 뉴욕타임스 사설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뭐라고 해놨냐면 때를 쓰는 아이를 두고 지적인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하는 어른이다 이렇게 묘사하기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유하지 못한 인내와 겸손이 필요한 조치다. 대화 시도가 높게 평가를 해요. 또 워싱턴 포스트도 그런 글들이 좋은 글들이 있어요. 거기 전문가 인터뷰 소개하면서 보면은 북한 올림픽 참여가 앞으로 훌륭한 기회가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또 AP통신도 보면은 한미 군사훈련 연기하게 된 게 그게 남북 간의 긴장과 갈등 낮추는 좋은 기회다 등등 그런 보도들이 많은데 그런 보도들은 국내 언론에 하나도 소개가 안 돼요. 소개가 안 되고 뭐 누가 뭐 린제이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라든가 누가 뭐 북한 참여하면 미국은 참여 안 해야 한다고 했다. 뭐 이런 이상한 말만 소개가 돼요. 그 이제 린제이 그레이엄 상원 의원 같은 분은 공화당 중에서도 굉장히 튀어나온 극단적인 그런 강경론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혼자 생각 얘기한 것이지 미국 정치계의 일반적인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만 뉴스 시간에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판단을 그르칠 수 있게. 그런데 어제 저녁에 그 왜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했다는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대화를 지지한다고 그랬고 평창 올림픽에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가족과 또 고급 대표단을 보내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에 우리 국내 언론 보도가 참으로 분위기를 잘못 잇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정동영 의원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어떻게 정동영 의원께서는 남북 관계를 개선시켜야 되고 풀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이후난 쉬운 것부터 먼저 하는 전에 말씀하셨죠. 거와 또 동시에 사실은 본질 문제인 북한이 지금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서도 군사적 긴장 완화 이건 군사훈련 중단 문제거든요. 이 문제의 핵심 문제를 사실은 피하고는 북핵 문제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아까 사자 테이블을 어떻게든 열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 전제 조건이 있어서요. 오히려 이제 이석현 의원 말씀한 민간 교류와 체육 교류, 가령 경평 축구라든지 러시아 월드컵 끝난 뒤에 우리 국가대표팀이 평양 방문해서 경기를 펼친다든지 또 김정은 위원장이 좋아하는 농구 경기팀을 뭐 유치한다든지 이런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과거에 뭐 핑퐁 외교 미국과 중국 간에 또 쿠바와 미국 간에 베이스볼 외교 이런 걸 통해서 분위기를 전환시켰듯이 평창 올림픽을 아무튼 대전환의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으면 진짜 멋있는 대통령이었겠어요. 2008년도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평양에서 공연을 했듯이 김정은이는 핵 버튼을 누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오케스트라 단원을 다시 한번 보내고 싶다. 이랬으면 더 멋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청취자분이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셔서 마지막에 간단하게요. 8392번님, 이석현 의원님, 정 의원님이 민주당 문 두드리면 받아주시나요? 하셨습니다.
젊은 누가요? 이석현 의원님께서 예. 정동영 의원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면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러셨어요. 저는 우리 정동영 의원님 평소에 우리 평화관 그 외교에 대한 생각도 저하고 많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대단히 참 용기 있고 훌륭한 분으로 잘 인식을 하고 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받아주신다는 말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받아주신다는 말씀이 정치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 힐링쇼 국정농담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당 정동윤 의원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박수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